네가 뭘 한다고? 이 한마디가 귓가를 스치는 순간 가슴 한편이 철렁 무너져 내리고 입술은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온몸이 얼음처럼 얼어붙듯 굳어지고 머릿속에선 수십 가지 말이 빙빙 돌았지만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그 순간. 혹시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며 한 땀 한 땀 꾹꾹 쌓아온 경륜과 지혜가 단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모멸감. 꾹꾹 눌러 참아왔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와장창 무너져 내리며 가슴 속 깊은 곳을 콕콕 찌르던 그 아픔을 저는 압니다. 그 순간 당신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쓰라린 고통을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똑똑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만만하게 본 건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당신이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이기에 그들은 당신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이 또렷하게 드러날까봐 필사적으로 당신을 깎아내린 겁니다. 당신의 온전함이 그들에겐 위협이었던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타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반면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아래로 질질 끌어내려야만 자신이 위에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내면이 텅텅 비어버린 사람들이죠. 당신은 그저 존중받을 만한 존재로 묵묵히 살아왔을 뿐인데 그들은 그 평온함을 쏙쏙 빼앗아 자신의 허기를 채우려 한 겁니다. 당신의 차분함이 그들의 불안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이 쭈뼛 돋는 사실은 이겁니다.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그 사람들. 실은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지독한 불안에 시시각각 시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무례함은 사실 비명에 가깝습니다. 자기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절박한 외침. 공허한 내면을 감추려는 발버둥이죠. 당신의 침묵이 그들에겐 가장 견디기 힘든 형벌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 순간 느낀 불쾌함, 당혹스러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분노는 결코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본능이 정확하게 작동한 증거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예리하게 감지하니까요. 당신의 감각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불편함이야말로 당신이 여전히 온전하다는 또렷한 증거이자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 안의 그 떨림은 약함이 아니라 힘이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의 5가지 전형적인 패턴을 낱낱이 파헤치고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한 3가지 강력한 대처법을 속속들이 공개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후에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당신을 깎아내리려 해도 꿈쩍도 않는 단단한 중심이 뿌리 깊게 생기실 겁니다. 여기는 생각서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살면서 한 번쯤은 꼭 마주하게 되지만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청하지 않은 충고로 위계를 세우는 사람. 따스한 봄날 오후,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친구와 마주 앉아 요즘 시작한 수채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손주 그림을 그려주고 싶어서 배우기 시작했다는 말에 친구가 환하게 웃으며 정말 좋겠다고 말하던 순간이었죠. 옆 벤치에서 신문을 보던 누군가가 갑자기 말을 쑥 끼어들었습니다. 그거요? 돈만 펑펑 들고 시간 낭비해요. 차라리 서예하세요. 서예가 훨씬 품격 있어요. 저는 20년 했거든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조언을 구한 적도 없었죠. 그저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뿐인데 누군가는 그 평온한 공기를 칼처럼 싹둑 가르고 들어와 자신의 기준을 쿵쿵 들이댔습니다. 당신이 하는 건 별로고 내가 하는 게 낫다는 메시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포장해서요. 말문이 딱 막혔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설명해야 하지?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반박이 빙빙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친구는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슬쩍 돌렸습니다. 고문을 나오는 게 즐거웠던 기분은 온데간데 없고 입맛만 쓰디쓰게 씁쓸했습니다. 마음 한편엔 형언할 수 없는 불쾌함만 묵직하게 남았죠.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계속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행동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연구팀은 말합니다. 자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남을 가르치려 든다고요. 요청하지 않은 충고는 조언이 아닙니다. 그건 위계 설정 행위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무언가를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를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당신의 자율성을 또렷하게 증명하기 때문이죠. 자율적인 당신은 그들에게 위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판단을 와르르 무효화하고 자신의 기준을 당신 위에 덮어씌우려 합니다. 내가 더 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쏟아내면서 당신을 조언을 받아야 하는 위치로 꽁꽁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점점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되고 그들은 우월감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메웁니다. 이건 관계가 아니라 심리적 지배입니다. 인간 본성의 권위자, 관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진 프랑수와 드 라로슈프코. 그는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타인에게 충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대개 자기 자신에게 충고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다. 이 문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요청받지 않은 충고는 타인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주하지 못하는 비겁함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죠. 라로슈프코의 말처럼 진짜 용기는 타인을 가르치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을 직면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그 불필요한 충고들은 당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지를 환하게 보여주는 거울일 뿐이죠. 그러니 그들의 말을 당신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자신의 삶을 선택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충고는 당신이 받아야 할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에게 해야 할 말이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내뱉은 거친 말들은 그냥 그 공원 벤치에 남겨둔 소음으로 여기시고 당신은 그저 그 소란으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당신만의 평온을 지키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일상의 작은 결정까지 간섭하며 통제하는 사람. 주말 오후 동네 식당에서 오랜만에 찾아온 아는 언니와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메뉴판을 펼쳐놓고 오늘은 파스타 먹고 싶네 하고 말했더니 그 언니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아이고 얘, 파스타는 나트륨 너무 많아. 차라리 샐러드 먹어. 건강 생각해야지. 물론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샐러드를 주문하려는데 또 말이 툭툭 튀어나왔습니다. 드레싱은 빼. 칼로리 높아. 그리고 식사 중에도 이건 너무 짜 보이는데 그만 먹는 게 낫지 않아? 하는 식의 간섭이 쏟아졌습니다. 밥 한 끼 먹는데 무슨 감시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뭘 먹든 내 선택 아닌가? 속으로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 언니는 분명 좋은 의도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작은 반항심이 부글부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도 어른인데 왜 이렇게까지 참견하는 거지? 식사를 마치고 나니 배는 불렀지만 마음은 답답하게 꽉 눌렸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이 일상 간섭을 연구했습니다. 뭘 먹을지, 뭘 입을지까지 참견받는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더 무서운 건 간섭하는 사람을 점점 믿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말합니다. 작은 간섭이 큰 명령보다 더 무섭다고요.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는 사람은 당신을 돕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모습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자율성은 그들에게 나는 당신 없이도 괜찮다는 메시지로 또렷하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가장 작은 선택에도
끈질기게 개입하려 합니다. 음식, 옷, 시간, 심지어 감정까지도요. 이런 간섭은 표면적으로는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근하게 포장됩니다. 하지만 본질은 통제입니다. 당신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포장 못하게 고정시킴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보하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점점 자기 판단을 잃어가고 그들은 나 없이는 안 돼 라는 착각 속에서 안도합니다. 무의식의 권위자,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진 지그문트 프로이트. 그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통제는 사랑이 아니라 공포다. 이 문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간섭과 배려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점이죠. 프로이트의 말처럼 당신을 염려한다면 존중할 것이고 불안하다면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가짜 관심은 숨통을 조입니다. 당신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 간섭하는 그 사람은 사실 당신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당신 없이도 괜찮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간섭을 당신의 무능함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수십 년을 자신의 판단으로 꿋꿋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간섭은 당신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불안까지 당신이 대신 짊어지고 고민해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교묘한 비교로 열등감을 심어주는 사람. 평창회관 2층 모임방에서 근황을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최근 손주를 봤다며 행복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분위기가 따스하게 익어갔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누군가가 빙긋 웃으며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는 벌써 2명째인데? 요즘 애들은 늦게 나와서 말이야. 걱정 안 돼?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친구의 얼굴에서 웃음이 스르륵 사라졌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은 태연하게 자기 손주 자랑을 쏟아내며 이어갔지만 누가 봐도 분위기는 와르르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나에게도 날아왔습니다. 너는 요즘 뭐해? 나는 요가도 하고 등산도 다니는데 너는 집에만 콕 박혀 있는 거 아니야? 건강 챙겨야지. 뭔가 잘못했다는 기분이 뭉클하게 들었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처진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일대학 연구팀이 비교의 영향을 실험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계속 비교당하는 경험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자존감이 절반 넘게 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직접 욕하는 것보다 은근하게 비교하는 게 더 독했습니다. 그래, 너도 잘하긴 했는데. 이런 식의 말이요. 연구팀은 말합니다. 은근한 비교는 마음속 깊이 파고든다고요. 은근한 비교를 일삼는 사람은 당신을 배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취를 확인받고 싶어서 당신을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면서 당신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는 거죠. 문제는 이 비교가 항상 너를 위해서라는 포장지에 포근하게 쌓여 있다는 점입니다. 걱정돼서 그래. 너도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식으로요. 하지만 본질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행복한 모습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이 만족하고 있으면 자신의 성취가 빛을 잃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당신에게 열등감을 슬금슬금 주입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리더십의 권위자.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진 시어도어 루스벨트.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다. 이 짧은 문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당신의 만족을 훔쳐가는 건 당신을 부족함이 아니라 타임의 비교라는 것이죠. 루스벨트의 말처럼 비교는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을 쏙쏙 빼앗아갑니다. 당신을 누군가와 비교하는 그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과의 비교에서 이미 패배한 사람입니다. 진짜 만족한 사람은 타인을 끌어내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그들의 비교를 당신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누군가의 척도로 재어질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뱉는 비교는 당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의 공허함을 감추려는 요란한 소음일 뿐입니다. 네 번째, 경계를 침범하며 사생활을 캐묻는 사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과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정도로 끝낼 생각이었는데 상대방이 물었습니다. 요즘 자녀분은 잘 지내요? 예의상 잘 지내요 라고 답했더니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직장은 어디 다녀요? 결혼은 언제 해요? 나이가 있는데 부모님이 걱정되시겠어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과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왜 이런 걸 물어? 어색하게 웃으며 아직이요 라고 대답했지만 상대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늦게 결혼해서 문제예요. 부모 속만 바글바글 썩이고 우리 집에는 일찍 해서 다행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얼른 내렸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기분이 묘하게 불쾌했습니다. 내 삶이 풍평당한 기분이었죠. 마치 내 경계를 아무렇지 않게 침범당한 느낌. 그 사람에게는 별 생각 없는 대화였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침입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사생활 침해를 실험했습니다. 사생활을 계속 캐묻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참가자들의 몸을 검사했더니 스트레스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마치 위협을 받을 때처럼요. 연구팀은 말합니다. 사생활 침해는 몸을 때리는 것만큼이나 스트레스를 준다고요. 경계를 무시하고 침투하는 사람은 호기심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타인의 삶을 통제 가능한 정보로 뚝딱 전환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생활을 알아냄으로써 당신을 예측 가능한 존재로 만들고 자신의 안전지대를 확보하려는 거죠.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포근하게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지배의 전략입니다.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그들은 당신을 평가하고 판단할 권리가 생겼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무기로 당신을 특정 틀 안에 꽁꽁 가두려 합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해. 라는 식으로요. 이건 관계가 아니라 정보 수집을 통한 권력 확보입니다. 분석 심리학의 권위자,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진 칼 융. 그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타인의 삶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자신의 삶에 대한 공허함을 증명한다. 이 문장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자기 삶이 충만한 사람은 타인의 사생활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융의 말처럼 타인의 삶을 꼬치꼬치 캐묻는 행동은 그들 자신의 삶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경계를 무시하고 침투하는 그 사람은 사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진짜 관심은 존중을 동반하니까요. 그러니 그들의 질문에 답할 의무를 느끼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누군가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한 컨텐츠가 아닙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들이 던진 침범의 화살을 당신의 마음바구니에 담아두며 밤잠을 설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성취를 폄하하며 빛을 흐리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만 당할 때 지역 문화센터 전시관에서 오랜 시간 준비한 작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그림이었지만 용기 내어 작품을 공개했죠. 긴장되었지만 뿌듯했습니다. 지인들이 축하해주고 작품을 보며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한 지인이 작품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생각보다 괜찮네. 근데 이건 뭐 취미 수준이잖아.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래도 나이 들어서 이런 거 하는 게 어디야.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비하느라 쏟은 시간, 떨리는 마음으로 작품을 걸었던 순간들이 한순간에 별거 아닌 것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전문가는 아니지. 그런데 왜 이렇게 속상하지? 전시는 계속됐지만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만 묵직하게 남았습니다. MIT 연구팀이 성취 폄하를 실험했습니다. 사람들의 성과를 깎아내려서요. 그랬더니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 폄하당한 사람들은
다음 일을 할 때 창의력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어요. 연구팀은 말합니다. 혐오는 지금의 성취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마음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린다고요.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사람은 당신을 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빛나는 모습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성취는 그들의 정체된 삶을 거울처럼 비추기 때문이죠. 너도 할 수 있잖아 라는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나는 왜 못하지? 라는 질문으로 따끔하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성취를 별거 아닌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 수준. 그래도 하지만이라는 단어들로 당신의 빛을 흐릿하게 만들죠. 이 과정에서 그들은 안도합니다.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하지만 이건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열등감이 당신에게 투사된 것일 뿐입니다. 풍자와 인간 본성의 권위자, 사회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진 마크 트웨인. 그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작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폄하함으로써 위대해지려 하지만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타인을 높임으로써 자신도 높아진다. 이 문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폄하하는 사람들은 작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진짜 위대함은 타인을 끌어내림으로써 얻어지지 않고 타인을 끌어올림으로써 빛을 발합니다.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그 사람은 사실 자신의 정체를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당당한 사람은 타인의 성장을 축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그들의 폄하를 당신의 한계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당신의 성취는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뱉은 폄하할 말들은 그냥 그 전시관 벽에 부딪혀 되돌아간 헛된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을 방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의 패턴을 낱낱이 파악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중심을 꿋꿋이 지키는 구체적인 대처법을 배우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존엄을 완벽히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침묵과 거리로 경계를 세우는 법. 친척집 거실에서 또다시 명절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친척이 소파에 푹 앉더니 요즘 뭐해? 집에만 있냐? 며 익숙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처럼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삶은 제가 잘 관리하고 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잠깐 멈칫했고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화제를 슬쩍 돌렸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싸우지도 크게 반박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은 더 이상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예전처럼 마음이 뒤틀리거나 속상하지가 않았죠.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단단히 지켜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침묵의 힘을 실험했습니다. 모발에 바로 대꾸하는 사람과 잠깐 침묵하는 사람을 비교했어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침묵한 그룹은 추가 공격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연구팀은 말합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에요. 주도권을 쥐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요.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은 당신의 반응을 먹고 삽니다. 당신이 변명하고 설명하고 정당화할수록 그들은 더 깊숙이 파고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반응이야말로 그들이 원하는 우위 확인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침묵과 간결한 경계 선언은 그들의 게임을 와르르 무너뜨립니다. 나는 당신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메시지를 조용히 하지만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감정을 싣지 않는 겁니다. 분노도 방어도 아닌 평온한 단호함이 가장 강력합니다. 상대방이 무례한 질문이나 간섭을 했을 때 즉각 반응하지 마세요. 3초에서 5초간 조용히 눈을 마주치거나 잠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돌아오세요. 이 짧은 침묵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당신에게 주도권을 넘겨줍니다. 제 삶은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같은
간결한 문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은 방어이고 방어는 약점으로 읽힙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화제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리세요. 상대방이 다시 파고들려 해도 같은 패턴을 반복하세요. 침묵, 경계, 거리, 고대 지혜의 권위자,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진 솔론. 그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해야 할 때를 알고 더 현명한 사람은 침묵해야 할 때를 안다. 이 문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솔론의 말처럼 침묵은 가장 강력한 주권 선언입니다. 말을 아끼는 건 겁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삶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침묵하는 건 겁이 나서가 아니라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그들의 호기심을 채우기엔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당신의 경계를 세우세요. 그 침묵이야말로 당신이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가장 명확한 선언입니다. 상대방의 불안까지 당신이 대신 짊어지고 고민해줄 이유는 단 1초도 없습니다. 두 번째, 무관심으로 권력을 무효화하는 법. 동네 카페 야외 테라스에서 따스한 오후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인이 또다시 비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요즘 승진해서 바쁘던데 너희 집은 어때?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고 괜히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축하해 라고만 말하고 더 이상 그 화제에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매 삶과 매 자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고 비교에 응하지도 않았죠. 상대방은 잠깐 어색해하더니 스스로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예전처럼 밤새 곱씹으며 괴로워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의 비교는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연구팀이 무관심의 힘을 실험했습니다. 비교하고 폄하하는 말에 감정 없이 담담하게 반응한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무관심한 사람 본인의 스트레스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연구팀은 말합니다. 무관심은 상대의 권력을 무효화한다고요.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은 당신의 반응으로 자신의 우위를 확인합니다. 당신이 불편해하고 변명하고 비교에 응할 때 그들은 내가 이겼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관심하면 그들의 게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관심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기준은 내 삶의 척도가 아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든 당신은 꿈쩍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평가는 당신의 현실과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요. 이 태도는 그들의 권력을 완벽히 무효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마음속으로 이건 저 사람의 이야기일 뿐 나와는 상관없다고 차분히 반복하세요. 마치 뉴스를 듣듯이 정보로만 받아들이고 감정을 싣지 마세요. 그렇구나, 알겠어, 좋겠다 같은 중립적 표현 하나로 끝내세요. 질문을 되받아치지도 자기 이야기를 꺼내지도 마세요. 대화를 확장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비교하거나 파고들어도 당신은 이미 그 게임에서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그들이 뭐라 하든 당신의 내면은 평온합니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는 중심을 단단히 붙잡으세요. 자존의 권위자, 인간 존엄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진 엘리너 루스벨트. 그녀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당신을 정의할 수 없다. 당신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한. 이 문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무관심은 허락을 거두는 행위라는 것이죠. 엘리너 루스벨트의 말처럼 더 이상 그들의 평가가 당신에게 닿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무관심의 힘입니다. 당신을 비교하고 폄하하려는 그 사람은 사실 당신의 반응이 절실합니다. 당신이 흔들려야 그들이 안도하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그 만족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무관심은 무례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이제 조용히, 평온하게,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들의 말은 그저 바람 소리일 뿐입니다. 타인의 인정 욕구를 위한 발판이 되기를 거부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비로소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죠. 세 번째, 단호한 언어로 선을 긋는 법. 경로당 작은 모임방에서 몇몇 이웃들과 차 한잔 나누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지인이 또다시 사생활을 캐물었습니다. 애들 아직 장가 못 가서 어쩌네. 직장이라도 그만두면 진짜 낭패야. 자식들이 잘 챙겨줘? 이번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하고만 하고 싶어요. 상대방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걱정해서 물어본 건데.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감사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분위기가 잠깐 어색해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시원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선을 그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지인은 더 이상 사생활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무례했던 게 아니라 필요했던 경계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이 단호한 거절을 실험했습니다. 명확하게 경계를 말한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결과가 분명했습니다. 상대방의 침범이 거의 멈췄어요. 더 놀라운 건 단호하게 말한 사람 본인의 자존감이 크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말합니다. 단호함은 공격이 아니에요. 나를 존중하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고요. 침묵과 무관심이 수동적 경계라면 단호한 언어는 능동적 경계입니다. 때로는 조용히 물러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침범하려 할 때 명확한 선언이 필요합니다. 단호함은 공격이 아닙니다. 이건 나를 존중하며 당신도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호하게 말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미움받을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하지만 진짜 관계는 경계를 존중할 때 더 건강해집니다.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애초에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하고 싶어요. 나에게는가 불편해요.처럼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중심으로 말하세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은 제가 불편해요. 그 이야기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제 선택은 제가 책임질게요. 같은 표현을 사용하세요. 상대방이 걱정해서 그런 건데 나쁜 뜻은 아닌데 라며 물러서지 않으면 같은 메시지를 다시 반복하세요. 설명하거나 정당화하지 마세요. 그래도 저는 불편해요. 라고 단호하게 반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말로 안 통하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 사람과의 만남을 줄이거나 대화를 먼저 끝내거나 물리적 거리를 두세요. 경계는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단단히 지켜집니다. 사랑의 본질의 권위자,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진 에리 프롬. 그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예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문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짜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에리 프롬의 말처럼 아니오를 말할 수 없는 예스는 진심이 아닙니다. 단호함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진짜 관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이 단호하게 선을 긋는 건 무례함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지키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나 친절할 의무가 없고 모든 질문에 답할 의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을 존중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당당하게 그러나 평온하게 당신만의 선을 그으세요. 그 선 안에서 당신은 안전하고 자유롭고 온전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조언을 다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그 안에 비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참 잘 견뎠어. 열심히 사느라 생긴 이 주름 하나하나가 다 훈장이야. 고생 많았어. 따뜻하게 진심으로 한마디 건네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여전히 충분히 아름답고 귀한 분입니다.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나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없다. 엘리노 루스벨트가 남긴 이 말은 관계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단 하나의 등불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깎아내리려 할 때 그 말이 당신 안에 스며드는 건 당신이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허락을 거두세요. 당신에게 상처 줄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타인이 내뱉는 독설은 그 사람의 인격과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울일 뿐 결코 당신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무례한 지적을 일삼고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이들은 자신의 내면에 가득 찬 불안과 결핍을 타인에게 투사하며 잠시의 위안을 얻으려는 가여운 영혼들일 뿐이죠. 그러니 그들이 던진 오물을 당신의 깨끗한 마음 바구니에 담아두며 밤잠을 설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핥히고 간 그 날카로운 말들을 이제는 시원한 바람에 실어 멀리 보내주셔도 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좁은 감옥에서 걸어나와 오직 나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마음으로 남은 하루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섣부른 평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히 빛나고 완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서점이었습니다. 오늘 이 통찰이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단단한 마음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